그 시각을 또 한국에 전하기도 하셨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학생들에게 또 관련된 그런 그 지도를 하시는 훌륭한 교수님이시고 아직까지도 현직에서 글을 쓰시는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그 분을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영아 선생님이십니다. 예,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 경력,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보니까 기자의 길로 돼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사실은 뭐 특별한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두에 약간만, 그러니까 원체 어디 집중해야 될지 이게 뭐 지식을 전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강의 들으신 분한테 기자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인터랙션을 통해서 질문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식으로 현장에 있었던 기자이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1982학번입니다. 82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초기에 1학년 때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다들 1학년 때 이렇게 그때 저희들 때는 고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만 그때는 전두환 정부 시절이라 되게 학내에도 경찰이 상주해 있었고, 그래서 되게 데모도 많았고 학내에서 데모를 해도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고 하니까 좀 자유직업에 대한 열망 같은 게 되게 있어요. 물론 동기들 중에 고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자 된 사람도 있고 기자가 된 사람도 있고, 상당히 근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저희 세대가 좀 기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군에서 신문사 채용 광고를 보고 첫 번째는 한국일보를 쳤는데 88년 3월에 떨어졌어요. 1차에서. 다시 이제 6월인가 그때 5월인가 광고를 보고 이제 휴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군대에서 외박을 나가니까 나가는 사람이 중앙일보 광고가 났다고 해서 같은 내무반의 후배가 되나 후임병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보고 신경 써서 우연찮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제대할 무렵이 88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취직난 여러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가 되게 이렇게 무척으로 지금의 중국이 잘 나갈 때처럼 되게 고도 성장을 할 때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사룡 중에 하나였고, 사실 그래서 그때는 직업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 관계없이 일자리도 많았던 시기고 한국 경제가 뻗어나가는 시기고 해외로 나가는 시기고 해가지고, 저는 떨어지더라도 군대였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또 기자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마쳤습니다. 마침 중앙일보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중앙일보는 1994년에 이제 삼성하고 계열이 분리가 됩니다만 1965년 창간해서 지금 JTBC의 전신인 TBC도 1965년에 개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는 것은 되게 공적인 성격을 띠지만은 어떤 자본이나 이런 거로 보면은 삼성의 계열사를 따라 이제 97년인가 다 분리가 되는데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여건이.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말년 휴가 나가서 이제 회사 연수도 받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때하고 시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좀
그때 이제 중앙일보가 마침 중앙경제신문을 창간을 했어요. 중앙일보가 그 기존에 있었고 중앙경제신문을 창간을 해서 저희들 때는 인원을 좀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좀 저 군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제 개인 얘기를 하면은 원체 제가 기자라는 게 원체도 다양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88년에 입사를 하게 되면 보통 그 6개월 만에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수습 기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사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얘기 들었는지 생소할지 잘 모르겠는데, 입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지금은 저희들은 그랬어요. 사회부에 배치를 받아요. 사회부에 배치를 받고 그 중에서 경찰서를 담당을 해요. 경찰서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 이제 지역 언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예전처럼 지금 뭐 사건 사고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20몇 개, 20몇 개 경찰서가 있다 그러면 수석 기자 저희들이 6명씩 하면은 4개씩 맡아가지고 제 바로 위에 그 일지한테 보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본말로 나와발이라고 하는 근데 영역별로 이제 기자를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하면 자기 위에 일진 사회부 기자가 있어요. 경찰 담당. 그게 이제 자기 그 영역별, 예를 들어서 제가 관악경찰서를 담당하는 관악경찰서에 하고 방배경찰서가 한 3개 정도 돼요. 그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가 있는지 이렇게 하고, 오간내에 일어나는 대학도 자기 그 담당이고, 그래서 나중에 대사고가 붙고 아니면 대학의 중요한 입시 정책 발표하고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 수습 때는 당연히 월급도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몇 프로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6개월 지난 수습이라는 거는 너를 지금부터 따지면 인턴 개념인가? 근데 인턴은 100% 다 채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습해서 100%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하고 나서 이제 그 대편집국장이 일단 형식을 취해요. 어느 부서로 갈래? 그러니까 어느 부서로 갈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문사의 부서가 뭐 시대에 따라 참 많이 다른데, 아마 제가 뭐 신문사마다 다르고 그때 다르니까 정치부 중에서 각사마다 정치부 안에서 제가 많이 제공했던 통일외교부를 분리하는 데도 있고 정치부 내 팀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부, 지금은 또 사회부가 많이 분화가 됐어요. 뭐 정책사회,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나 이런 뭐 노동 이런 시대에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또 하나는 이제 뭐 지방, 그러니까 전국부, 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스포츠부, 이 정도 되나? 크게는 영역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을 다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습 떨어진 6개월의 수습을 마친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는데, 그 당시 88년 입사해서 이제 90년, 89년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때 많이 이제 주문한 거는 사실은 사회부로 가든지 편집부로 가든지, 사회부로 가면 다시 이제 경찰 기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앙일보 습관이었기 때문에, 동아일보 습관이고, 그래서 되게 습관 신문은 새벽에 일을 하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괜히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기자에 대한 혐오가 생길까 그런데, 저희 때는 군대 생활보다 훨씬 군기도 그 안에 그 내부적인 그 상하관계가 세고, 그러니까 뭐 새벽 처음에 제가 출근할 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강남에 있는 병원 돌면서 응급실에 들르고 영안실에 들르고,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없는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거지, 뭐 조직폭력배가 예를 들어서 큰 영역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죽고 뭐 다치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사연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회부를 되게 이제 추천을 좀 하거나 아니면 편집부라는 게 제가 부서 중에 편집부가 있어요. 교율부가 있고. 근데 이제 교율은 교율을 보는 부서고, 편집부는 신문을 아침에 이렇게 종이신문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20개 신문이 20개 지면이 있다. 20개 지면을 만든 앞에 일면을 보면은 위에 이제 제보가 있고 각사 그죠. 근데 이 기사의 일면 톱을 어디에 어떤 기사를 셀렉션할 거냐, 선택할 거냐, 그 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편집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부는 전체적인 예를 들어 같은 기사가 겹쳐 들어가도 안 되고, 그죠? 20개면을 만드는 거니까 이걸 암대를 하고 하는 게 이제 편집부 영역인데, 저희 때는 그 편집이랑 사회부를 여전히 필드니까 역시 배워야 되니까 기존에.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편집부를 갔어요. 편집부 갔으니까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사회부로 갔는데, 그게 아주 편집부에 가면 이제 각 예를 들어서 편집부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는 출고 부서, 기사를 써서 편집부로 제출하는 부서예요, 그죠? 제출해 주면 그걸 가지고 편집부 기자가 어디에 배치할지, 예를 들어서 3면에 배치할지, 5면에 배치할지를 정하고 거기에 제목을 달아요. 물론 편집부도 밑에 편기자가 있고 차장 기자가 있고 부장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사인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은 이제 편집장 이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편집부가 뭐 이런 과정인데, 좀 다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원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이른바 우리 흔들 얘기하는 쌍팔년도 얘기예요. 그죠? 요새 같은 디지털 시대에, SNS 시대에. 그러니까 물론 저널리즘의 속성은 바뀐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가 뭐라 해야 되나,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새같이 좀 되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자를 지향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뭐 학교에서 관계도, 그리고 자기의 일정과, 그리고 기자라는 거는 제가 흔히 후배들하고 참 많이 얘기하는데,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 첫 번째. 시대에서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하는. 근데 어떤 기록하는? 육하 원칙이 있다는. 그러니까 기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소설가는 저는 탄생한다고 봐요. 문체나 이런 거나 감수성이나 이런 게. 물론 소설가도 만들어지는 거지만 기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사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사형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원래부터 기사는 없는 거예요. 왜? 기사는 팩트를 써야 됩니다. 그죠? 소설가는 창작력이에요. 나는 오늘 스위스관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왔는데 이 빨간 예를 들어서 이 의자들이 뭐처럼 보였다. 뭐 이 정도는 뭐 기사에도 쓸 수는 있겠다. 그죠? 쓸 수는 있지만은, 근데 기사는 소설가가 아니에요. 한국의 세계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기사를 쓰면은 여기에 몇 명이 모였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가 몇 개인데 몇 모였다라고 해서 그 기사의 그죠? 육하 원칙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는 팩트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여전히 기사는 트레이닝에 의해서 길러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순간순간 여기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스쳐 지나가고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자기가 부단히 초기 한 5, 6년 정도까지는 되게 좀 자기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남의 칼럼이나 신문 기사도 참 많이 읽고 좋은 건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을 가지고 뭐 읽으라고 선배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 뭐 별도로 허위 보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있다, 그 문장 쓰는 재능이 있다, 저는 되게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쓰다 보면은
그 훈련에 의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는 소설가처럼 탄생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단련 과정이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저희들 사회부 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선배들이 기사 쓰라고 도제식이죠. 기사 한 꼭지씩 뭐 조만한 칼럼 같은 거 쓰라고 그러면 뭐 선배들이 다 찢어요. 찍고 모욕도 주고 이게 그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또 활자가 되고 그 당시에 원고지였는데 활자가 되고 나면은 되게 또 그럴듯한 기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여기 학교사에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 짧은 기간 중에 느낀 뭐 당시 수습하면서 뭐 탈주범 사건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역시 그 기자는 그 트레이닝에 의해서 길러진다는 그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로 하면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좀 되게 학교 다닐 때 사실 공부도 못하고 그 뭐 대모 반하고 뭐 공부도 뭐 하고 그런 거였는데 와서 우연찮게 되게 외국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공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수도 있는데 여기 국제지각 보니까 그래서 좀 초기에 이제 뭐 통일부라는 건 이제 통일부를 담당 남북 관계를 담당하고 뭐 그런 부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영역이 확대돼서 그 외교부, 통일부, 외교부는 이제 국제상을 다루니까 외교부, 국방부 이제 그게 같이 끌어오든지 이제 지금 정치부의 통일 외교팀이 이렇게 형성이 팀을 따로 두든 안 두든 간에 그래서 그쪽을 좀 담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도쿄 특파원을 하게 되고 도쿄 특파원은 이제 좀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어는 못했는데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의학도 여러분들 그 뭐야 하더라 필요가 있으면 막 하게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단기 특파원 갔다 와서 일본어가 되게 이렇게 자신이 생겼던 것 같고 아마 회사도 1년 갔다 온 걸 살려줘서 다시 3년을 나가게 된 그 과정인데 주로 이제 그래서 저는 외교 안보를 쭉 하게 됐고 마지막에 이제 17년 말에 이제 일본에서 돌아와서 그 제가 희망을 한 게 이제 지역 전문 기자였습니다. 지방에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와서 그래서 또 제가 일본 특파원 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체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 그게 또 우리가 그 뭐라 하나 오늘의 일본이 내일의 한국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도 그걸 과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너무나 많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너무나 많은 사회문제를 잉태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게 좀 천착해서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거를 좀 한번 다뤄보겠다 하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내려온 과정인데 그 뭐라 그럽니까 역시 와서 느끼는 거는 그 사회라는 데가 되게 기자의 참 원점이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고 가보고 외교안보의 세계는 자기가 뭐 회의가 열리고 국제회의가 열리고 이런 건 가볼 수 있고 또 뭐 발언을 받아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분쟁적 이런 데 포탈이 여러 해서 볼 수 있지만 근데 사회부는 되게 현장에 자기가 몸을 맡길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스케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면서 기자 이제 저도 이제 정년이 만 60세 만 딱 2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뭐 또 전직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사회부 기자로 시작해서 사회부성 기자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되게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국제지역학과 학생이니까 개인적으로 몰라 우리 지금 이 오픈 소사이어티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과연 우리나라 신문을 보고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얻을까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뉴욕타임스를 볼 수 있고 뭐 물론 약간의 돈은 차징이 되지만 뭐 포레인 어피어스를 볼 수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볼 수 있고 아사히신문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국제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한 그걸 과연 우리나라 신문의 창을 통해서 볼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회의적이에요 사실. 또 우리나라 국제면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러나 일본이나 이런 신문들에 비하면은 좀 되게 그 캐리 약간 게재하는 것도 적고 그죠. 그래서 또 화제성 중심으로 돼 있어서 좀 그렇지 않겠나 싶고 신문사 제가 좀 두서없이 떠오르는 것들 주시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문사가 이용하는 사람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흔히들 제가 25기 중앙일보 공채 25기예요. 우리 일기 선배가 그때 편집국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어떤 인재를 원하냐. 당연히 신문 방송학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신문사에서 신문 방송학과는 필요 없다라고 그 당시 일기 선배가 물론 우리 동기 중에 신박과라고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문사가 원하는 건 외려 신문 방송이 어떤 거다를 신문에 종사하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외려 자기만의 그 특화된 분야, 의학도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분야, 예를 들어서 뭐 부전공도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殊한 그런 아마 변호사 로스쿨도 좀 그런 판검사를 최근에 임용할 때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그냥 뭐 성적 좋아서가 아니고 분야가 예를 들어서 되게 세분화돼 있고 이과 분야 이런 데를 선호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전공 같은 거는 제가 보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들 후배들 제 5기 한 30기 정도 보면 물리학과 의대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 홍해글 의사 홍해글 혹시 아십니까? 그 뭐 부인하고 나와서 하는데 거기가 우리 회사 출신이에요 사실은. 한 5, 6년 하다 나갔나?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고 그 이후로는 뭐 전문 기자 제도가 있어서 국방 담당도 있고 또 뭐 여러 분야의 그 기자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공채를 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자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되나 규정하기에 따라서 또 뭐 시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뭐 좀 기자 되기 전에는 뭐 저게 뭐 신문도 쓰고 이러니까 좀 어느 정도 환상 같은 것도 봤는데 역시 기자도 하나의 직업이고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세계에서 되게 익숙하게 되는 그런 또 그 나름대로 매너리즘에도 빠지게 되고 누구나 다 조직에 의문이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과거에 좀 충만했던 사명감 예전에 할 때 뭐 민중의 목탁이니 뭐 옛날 그건 옛날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다만 그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 늘 염두에 두는 거는 뭐 개차가 있을 거예요. 개차. 첫 번째 외교안보를 하면서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 이 뭐냐 그 뭐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차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를 나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자세.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국제지역학부에서 그런 식의 예를 들어 희망 기자 언론계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왜 나는 기자 하고 싶다. 근데 그 기자가 왜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묻는다면은 첫 번째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두 번째는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거기에 좀 더 선진적인 아니면은 그 사회 내에서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얘기하던 그 과거에 얘기했던 그 부조리라기보다는 과연 시스템 사고가 안 돼서 하는 그런 거에 자기가 좀 더 그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그 일조로 하는 작은 그 기회를 하는 좀 그래서 그게 좀 더 사회가 밝아지고 하나 문제를 해나가는 모티브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천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학자가 돼서 그 이론적인 발견 아니면 또 후학들에 대한 지도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밝은 모습 바뀌어갈 수 있는 거 있지만 좀 더 신문은 매일매일 이제 승부를 하고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는 매 순간 승부도 하고 또 자기를 발신할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준비하는 그 기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런 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좀 그런 식의 관심이 있으면 언론을 한번 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좀 솔직한 고백인데 그 제가 어제 여기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신문협회에 어제 안 들어가 봤어요. 마치 신문협회라는 게 이제 뭐 지역 그 전체 신문들의 협회죠. 혹시 이제 그 궁금하시면 한번 한국 신문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뭐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 신문이 있는데 뭐 전국 일간지가 29개가 돼 있어요. 지역 일간지가 112개지가 돼 있고 경제지 16, 영자지 3, 스포츠지 7 이렇게 해서 근데 되게 우리가 다 매체예요. 다 매체, 다 채널이에요. 그래서 언론사 간의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사실. 그래서 언론사의 수익 구조는 그 신문을 판매하는 대금, 그죠? 우리 중앙일보는 2만 원을 받고 조선일보는 15,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판매 대금, 예를 들어서 뭐 그거 플러스 신문의 그 오프라인 종이 신문에서 오는 광고 그리고 또 그 온라인 디지털 쪽에서 광고는 그 수익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신문은 뉴욕타임스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나 영국에서 발행하는 그게와는 달리 우리는 너무 내수 시장이에요. 신문이 그죠? 우리는 신문을 수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물론 그 신문을 번역되고 이런 걸 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향할 때 언론이 거의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 같은 게 되기 때문에 등록 거의 요건이 씌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매체가 많다 보니까 근데 매체는 많지만은 신문을 보는 숫자는 줄어들고 다 매체가 되니까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광고의 파이가 예전에 이만하다 그러면은 이 파이를 언론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각자 나눠야 되니까 되게 수익 구조가 악화돼 있어요. 그죠? 사실로 지금 뭐 케이블 TV도 나와 있지만은 케이블 TV도 서로 나눠야 되니까 되게 경쟁이 좀 성립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이 숫자가 늘어나 버리면 근데 광고를 줄 수 있는 그런 판매량은 흔들지를 않아요. 판매는 가면 갈수록 종이신문 안 보고 주는 거예요. 물론 디지털의 액세스 건수는 많지만 그 자체가 또 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언론 환경은 예전보다 많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언론의 경영 환경은 그죠? 언론은 굉장히 구조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가 지향하는 사명 그러니까 어떤 사명감과 또 다른 하나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자아 실현해 나가는 직업으로서의 기사 이런 거는 예전에 비하면 되게 물론 좋은 데는 뭐 좋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이나 뭐 민영방송이나 이런 좋겠지만은 지향을 할 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는 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중앙지가 뭐 6개 정도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중앙, 조선, 동아, 그때 국민일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계 신문이죠. 세계일보가 창간됐고 서울신문, 한국일보, 또 뭐가 있었나, 경향신문 되게 적었어요. 그때 방송사도 아마 KBS, MBC, SBS도 나중에 생겼고 그죠. 지금 아마 다들 채널 수도 못 태울 정도로 뉴스 채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감, 내가 기자가 되고 싶은 사명감으로서의 기자. 그래서 또 다른 하나 직업으로서의 나의 자아실현을 해서 평생 가족들하고 사는 그 자기를 주는 거의 기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 번 더 되게 그 고민을 하는데 혹시 그 생활하거나 아니면 그런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장이 있는데 내가 사명감 때문에 어쩌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봉착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은 되게 주 5일제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때는 사실은 저는 뭐 일본 근무하거나 했을 때 세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뭐 썬데이까지 포함했으니까 주 7일 날 때도 있었는데 일요일 발행이 안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뭐 산에 가서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기자는 젊은 시절의 기자는 사실은 머리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직장에서 없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 기자 인원이 뭐 많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방부 담당이에요. 국방부 출입 기자라고 그러지. 국방부를 출입하는데 뭐 토요일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있는데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어선을 납치했다가 뭐 천안함 이런 거는 정말 뭐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나는 사건이니까 인평도 포경이나 이런 거는 그럼 뭐 즉각 자기가 자기 담당이니까 달려가요. 근데 그 토요일 날 뭐 9시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광화도에서 해병이 연평도 포격 이후에 하도 긴장이 고조돼서 우리나라 항공기를 보고 총을 북한에 뭐저 전투기라고 인해서 총을 쐈다. 마침 뭐 총은 안 맞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많이 터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운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마치 그 경찰서의 형사분들과 형사들은 또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방부나 뭐 이런 걸 자기가 맡고 있다 보면 그런 식의 늘 그 상시 전장 같은 또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사명감이고 또 그거를 즐길 수 있는 뭐 즐긴다는 이상하지만은 그런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감내해나가면서 그렇지만 또 그 뭐예요 자기 매체에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보도되고 이런 거에 대한 또 보람 젊은 시절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게 젊은 시절에 입사해서는 뭐 선배들 김행 기사 쓰면은 뭐 어떻게 저 기사 쓰면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많이 희석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래서 꼭 그 기자를 희망할 때는 여러 개를 고려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하나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어서 문체에게 뭐 개인 그것도 증명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주시면 스스럼 없이 기자 세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마 좀 평소에 알고 싶고 궁금했던 거 있으면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두서없이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근데 그 한번 스스럼 없이 뭐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한번 질문해 주시면 뭐 중앙일보에 해당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언론 일반에 대해서도 좋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질문해 보세요. 예. 일단 그 신문사 자체의 정치적 성향이 신문 기사에 많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선발을 하고 나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성향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마 초기에 입사할 때는 저는 개인의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 이런 건 안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대 직전에 마지막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왔는데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90 정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5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너는 군대 들어가고 나서 생각하고 군대 이후에 생각하고 같으냐? 뭐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해야 되나? 너의 생각이 뭐냐? 이런 거를 저는 그렇게 근데 자기가 한 조직, 그러니까 한 신문사나 방송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공정방송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논증하고 하는 그런 식의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자기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입사할 때 내가 뭐다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이른바 대형 신문사나 중앙에 예를 들어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질문을 아마 모르겠다. 그거 가지고 뭐 그런 질문을 던질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 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비슷하게. 예, 말씀하세요. 아까 한국 언론사를 내수시장 쪽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홍콩시 홍콩에 있는 뉴욕타임즈 본사에서 온라인 신문 헤드쿼터를 서울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언론인으로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한국이 이제 내수시장에 집중된 언론에서 어느 정도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뉴욕타임스 사실은 제가 경력상에 있을 텐데 기획조정 담당이라는 게 중앙일보에 우리 전체 그룹에 그 당시만 해도 44개 자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뉴욕타임스가 원래는 동아일보하고 제휴사였어요.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가 왜냐하면 우리가 영자지를 발행하고 동아일보는 영자지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라고 하는 영자지를 우리가 발행을 하는데 그때 우리 회사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라고 하는 거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서 미국에서 해외에 살 때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를 합쳐서 에디토리얼이나 사설 이런 걸 같이 발행하는 신문을 우리가 인쇄를 했었어요. 우리가 뭐 안에 산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뉴욕타임스로 정리가 됐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국내 종이신문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뉴욕타임스 아시아 본부장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휴를 우리 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로. 그래서 지금 신문 이렇게 보면은 동아일보에 뉴욕타임스가 없어요. 아사히 신문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여담이 있는데 방금 하신 질문은 이게 이제 중국이 인권 탄압을 하니까 홍콩이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라는 거는 되게 뭐 퓰리츠상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자유, 전 세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 인권 이런 데 대한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상징적 존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를 보더라도 언론사 안 된다고 하면 뉴욕타임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홍콩이 또 혼란스럽고 그죠? 데모스트레이션 이런 거에서 혼란스러웠으니까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일단 옮긴다고 하는데 근데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글 중심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영자지가 그래서 우리 국내에 나와 있긴 한데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지고 신문에 대한 한국어 쓰유가 있는데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죠? 그 제일교포 그분들도 이제는 뭐 일본 쪽이고 하니까 중국이나 이렇게 뭐 아니면 이른바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코리안 스쿨들인데 유학했거나 이런 사람들일 텐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신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라고 꼭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한국의 언론 시장이 수출을 못한다는 거 내수 시장이라는 이런 거는 그 되게 언론으로서는 나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만 그 한국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다. 드래스틱 체인지가 얘기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국제 정세에 그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코리안 페니슐라가 핫스팟이 향후 한 4, 5년 아니면 뭐 10년 정도 그 뭡니까 국제 정세, 동아시아 정세를 좌우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그죠? 그때는 한국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고급 그 분석 기사나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그때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신문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재로서는 언어에 대한 수요, 언어 때문에서 오는 그런 장벽이라 그럴까 그런 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거꾸로 하나 좀 질문하는 제가 사실은 그 4, 5년 전인가 에피소드인데 그 옆에서 외교부에 출입을 하면서 저는 이건 저명이 직접 듣지는 않는데 야, 그 뉴스 어디서 봤니? 네이버 뉴스에서 봤어. 네이버 뉴스에서 봤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혹시 왜 놀랐다고 생각해요? 왜? 뉴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표현을 썼는데 컨텐트 프로바이더로서의 언론사. 우리는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에도 내보내고 그 중앙 뭐 닷컴이나 이런데 중앙실적 K양이 아니도 내보낸단 말이에요, 플랫폼으로. 근데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이버 뉴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흘러가는 뉴스인데 그 저작권 없는 걸 얘기해요. 되게 놀라고 참 네이버라는 유통회사에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대형 유통을 하는 하이마트에 삼성도 들어가고 LG도 들어가고 숱한 게 점이 되는데 야 그거 어디서 샀어? 뭐 하이마트 샀어 이런데 이제 실제 산 거는 삼성전자를 샀다. 근데 그보다 네이버라고 하는 이 대형 유통 회사가 사실은 너무 그게 뉴스 소비를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고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자가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종이 신문을 댁에서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학생 중에? 세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혹시 종이 신문을 보십니까? 보시는구나.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디지털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뉴스를 소비하는 그 플랫폼 뭐가 돼요? 네이버라든지 어떻게 돼요? 보통 네이버 다운도 혹시 보십니까? 부모님께서 다운 보시고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지금 구독 언론사 정책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저도 구독을 한 대여섯 개 해요. 그런데 거기에 중앙일보가 500만으로 돼 있어요. 515만 명 정도 돼. 네이버 구독자. 네이버에서 중앙일보 구독.
조선일보가 400만, 매일경제가 400만, 한경영이 300만, 그리고 동아일보가 아직 300만, 그리고 이쪽 대구의 매일신문이 100만, 부산일보가 100만이니까 100만 그 이후의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독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구독 그 신문이 이렇게 배열이 되니까 읽기가 쉽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과거 우리가 지금 여기 ABC 옆에 자료를 보면은 그 2019년도에 유료 부수를 보면은 조선일보가 116만, 동아일보가 73만, 중앙일보가 67만, 매일경제신문이 55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그 언론사의 영향력을 그 이렇게 하는 주요 잣대가 ABC의 유료 부수였어요. 아니면 뭐 발행 부수 전체가 유료 부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까지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금은 그런 예를 들어 종이신문을 읽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뉴스를 접하는데 종이신문을 읽는 분들이 되게 저 가정에서 구독하는 비율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의 이런 구독자 수 이런 것들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물론 그 과거에는 우리 신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 그 비슷했어요. 200만 부 정도까지.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가구당 구독이 적으니까. 그래서 되게 신문 중심으로, 이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읽는 신문 중심으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이런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오피니언 앞에 기사가 있고 이제 이쪽에 오피니언 쪽이 있다. 오피니언 쪽에는 뭐 여전히 이런 거 잘할지 몰라도 예전처럼 그보다 또 하나는 젊은,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거기에 정확한 뭐 그래픽을 넣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넣거나 이런 식의 이제 시대가 되게 변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아마 그 기사가 되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뭐냐, 우리는 과거 종이 지향적 사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반응돼요? 물론 종이부터 나와. 근데 지금은 아마 그 혹시 중앙일보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런 뉴스 그걸 보면은 되게 디지털 친화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테크놀로지 뭐 오리엔티드 뭐 그런 컨셉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언론사들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기법들이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그걸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시대가 되게 그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강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면 되게 시간적 소모 같은 게 되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큰 자극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네, 스스럼 없이. 네. 정치적 성향이 기자 글을 쓰는데 크게 영향을 줄까요? 다시 한번. 정치적 성향이 아니죠. 저는 특정 뭐 회사나 어떤 곳에 가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그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은 조선일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나는 그 한겨레를 입사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직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도 치고 뭐 한겨레도 치고 다 쳤단 말이죠. 근데 한겨레를 입사하게 됐다. 글쎄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인데, 근데 그 결국은 조직은 자기는 개인이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요구하는 사시, 그죠?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따라가야 되는 게 조직원의 그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나는 조실보적 거기에 되게 그렇다면은 좀 거기에 가까운 형태로 가면은 더 적응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데 기회에 자기가 되게 중도 성향이다 이러면 어딜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게 결정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참고로 이제 중앙일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외교안보에 있으면서 중앙일보가 94년, 97년 언저리입니다. 그때 정부 예산 1%를 북한 지원에 쓰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다만 한국의 안보, 북한에 뭐 도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되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조선과 동아간 하나의 이른바 보수라고 보면 우리는 좀 열린 보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열린 보수를 제안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땅을 뜯고 있대 좀 더 오픈된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실무자였는데 그런 데 대해서 되게 지금도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열린 보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회사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실무 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제안을 하는 과정에 되게 많은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프레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지금은 좀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양극화 외에도 되게 이념적인 부분도 되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념으로 따져야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좌우 대립, 이른바 좌우 대립 아니면 또 생각의 차이 굉장히 강한 게 많아서 또 자기 머릿속에 그리는 실제로 그보다 어딘가에 중간선이 있을 자기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이념적 대치 상황이나 이런 게 더 훨씬 더 심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팩트를 통해서 팩트를 전달하는 보도랑 그리고 팩트를 바탕으로 자기가 어널리시스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사회는 그게 저널리즘의 세계의 본령이라고 그런다면은 아카데미즘의 대항은 다시 기자가 생산한 팩트를 바탕으로 다시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런 식의 순수한 개념이 저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기사가 커가지고 이제 자기 칼럼이 있어요. 칼럼이 있을 때는 자기 새끼 쓰는 거예요, 그죠? 칼럼은 자기 개인의 칼럼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칼럼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의 기사를 쓴다는 것은 되게 팩트 중심 그리고 팩트에서 바탕을 둔 어널리시스, 그죠? 뉴스 어널리시스. 아마 뉴욕타임스에 보면 뉴스 어널리시스 그런 거 좀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되게 어딜 가도 그 조직에 결국은 적응해 나가는 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네. 질문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뭐 우리 회사에 관한 것도 좋고 평소에 뭐 언론 세계나 얘기에 대해서 기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진실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윗선의 압력이나 혹은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본의 신문기자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기자 생활 하시면서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기자로서 사실 두 가지 다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문제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저도 누구더라
신문계 그 신문 기장을 봤어요. 그 모델이 아마 도쿄 신문에 일본 총리실 출입하는 여기자를 모델로 했던 거예요. 그 아주 되게 독한 질문도 많이 하고 모델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근데 틀림없이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33년 기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려와서 지역 전문 기자는 데일리 뉴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칼럼을 쓰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해서 할 건데 조직은 늘 조직의 이익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지금의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은 대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약간 많이 변하지만 사주가 있는 신문사나 이런 데 크게 논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시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린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팩트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밤에 쐈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3월에 출범을 합니다. 네, 2월 25일인가? 2003년 2월 25일 그날 전날 밤에 콜린 파월이 와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쏴요. 근데 정부는 공표를 안 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김대중 정부. 근데 제가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외교부 기자실 들어갔는데 마침 국방부에 있는 취재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럴까. 미사일 쐈다. 근데 취재원이 미사일을 한 발 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당연히 이제 그러면 그 시간에 10시니까 밤 10시니까 팀이 내 팀장한테 보고 한 팀장이 저는 외교부를 출입했으니까 국방부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발이다. 확인해 보니 근데 마침 그게 특정이될 만한 그런 과정도 있는데 기자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자가 돼서 하는 가장 큰 그거는 시간에 쫓겨서 자기 팩트를 왜 기사는 그 기사는 내일 지나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북한은 내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당근이 미사일을 쏜 거기 때문에 지나서 하면 기사가 되게 식어요. 그래서 취임 당일날 그런 그런 뭐랄까 팩트에 대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 그리고 불완전 보도에 대한 또 하나는 타사와의 과도한 경쟁. 왜냐하면 기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 번씩 누구나 크게 경쟁을 하니까 우리가 특종을 하면 상대방은 낙종을 하니까 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쓰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보의 세계도 치열하다고 그러지만 정보의 세계는 공개가 안 돼요. 근데 기자의 세계는 같이 정보를 다루지만 내일 아침에 우리 신문은 천안함의 좌측현을 맞아서 침범했는데 그날 아침 6시까지 우리는 아침에 그거를 보도해놓고 일면 톡으로 보도를 했는데 천안함 조사단이 우리는 자연을 때렸다라고 일면 톰물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나온 오전 10시까지 YTN은 우현을 때렸다. 그러면은 내가 담당 부장인데 외교부 부장인데 기사를 쓴 사람은 국방부 전문 기자인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이건 무슨 오보를 내고 근데 아침에 새벽 6시도 아니고 말이지 10시 발표 불과 1시간 정도 나왔는데 그때도 우연을 때렸다라고 그런 식의 뭐랄까 고통 같은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아마 이제 권력과의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지금의 외압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취재가 모자라는 거지 그리고 회사에 이 보도가 나가면 정말 회사에 사활적 이해가 걸렸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면은 아마
그런 크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러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기자를 못하겠다 할 정도는 33년 중에 아마 그 한두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 10월 17일 날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으로 가요. 가는데 북한의 강석주가 우리는 핵보다 다른 것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그 발표를 시인을 해요. 그게 이제 2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켈리가 그 3박 4일을 마치고 이거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시인했기 때문에 핵위기로 가는 건데 이걸 감춰요. 본부가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들러요. 한국에 들러서 이런 데서 기자회견해요. 저는 외교부 출입이야. 근데 한마디 자기 스테이트먼트만 하고 기자 질문하고 나가. 근데 우리 데스크가 어떤 요구를 하냐. 이번에 되게 좋은 제임스 켈리가 북한 갔을 때 북미 간에 굉장히 그 브레이크스루 높아고 있다. 알아보라. 그러니까 당연히 외교부 담당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핵심 그리고 그 북핵을 다루는 1차 간부지. 1차 간부 차관이니까. 그 당국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지.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 오를 얘기죠. 그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확인은 못 해주지만. 근데 안에서 계속 팀장 그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선배한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왜냐, 언론사는 서로 다른 정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정보가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취재원이 더 릴라이블하다, 더 믿을 수 있다. 나는 확신한다. 알고 상대방도 야 내가 들은 얘기는 이게 맞아. 라고 했을 때 그건 충돌이요. 특히 자기보다 상사가 그 편집국 회의에 나가는 그 상사가 그런 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그래서 그런 보도를 저는 그 못하겠습니다. 팀장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징계감이지, 그죠? 뭐 KBS 같은 기자실에 있는 애들은 보니까 그냥 회사하고 전화하면 막 전화기도 집어던지고 그래서 뭐 근데 그런데 결국은 제 북핵 위기가 발단한 그 발표가 다음 날 발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뭐랄까 우리 신문 보도는 어느 정도 돌파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돼가지고 해프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참 그 마감 시간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해프닝도 좀 많이 있고 왜냐면 신문이라는 게 뭐 지금은 되게 또 빨라졌어요. 예전에 12시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시 정도에 나올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좀 근데 지금 또 이제 디지털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특종 경쟁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자들의 집념이라는 거는 그 짜릿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마 그 낙종하는 그 아픔도 있고 또 특종하는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성패라는 게 빈간이 상사지만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면서 되게 좀 경쟁이 심한 그 출입처 예를 들어서 검찰에 누구를 뭐 이렇게 했는데 단독 기사 조선일보가 속에서 많이 쓰더라고. 이성윤이 뭐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그 기사 우리는 안 보인다. 그 같이 담당을 하는데 그 얼마나 팀장이나 그 담당 기자 얼마나 큰 프레셔가 있겠어요, 그죠? 스트레스지.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각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신에 문화부나 뭐 국제부는 지금은 좀 그런 건 없어졌어요. 국제부는 뭐 다 쉐어를 하니까 물론 근데 뭐 9.11 테러, 9/11 이런 것들은 좀 엄청 큰 거라고 사실. 왜냐면 이라크전,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미국 대선, 뭐 트럼프의 저런 끊임없이 날려대는 이런 거 보면 언론타 하고 당국 시스템이 운영되지만 근데 되게 외교안보부서 정당 팀은 아니고 그러니까 외교안보부서나
검찰, 사회부나 이런 데는 또 되게 신문사 간의 경쟁이 있어. 근데 어떤 면역이 생겨요. 결국은 그 상대방이 한 방 때리면은 자기도 또 그 어떤 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보가 나오는 거야. 오보는 경쟁이 없는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오보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거를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정글을 찾아가면서 하면 오보가 안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근데 경쟁을 하니까 저런 알 수 없는 그 다른 편집국의 숱한 기자들이 나보다 먼저 보도해버리면 그에 대해서 자기가 질책을 받고 회사로서도 그러니까 그런 명예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신문쟁이들의 그런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그 건설적으로 한 사회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보를 내고 싶은 기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요새 뭐 기레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댓글 보고 이런 거 되게 당황스럽기도 한데 너무 그런 과정이라는 게 오보를 내고 싶어하는 기자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에 관련해 생긴 또 부작용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월급이 얼마냐는데 뭐 정리는 예, 말씀하세요. 그 신문 기자들 보면 그 기자님께서도 계속 승진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다른 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승진 요소를 따르고 있는데 기자들은 어떤 요소를 보고 승진을 시키는지. 아마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뭐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인사한다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94년에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 회장 체제가 되고 삼성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때 제가 이제 단기 특파원 일본에 나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본의 벤치마킹을 했어요. 우리 제휴사가 조일보 제휴사가 일본 경제신문이에요. 니혼 케이자이 신문. 그래서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어떻게 인사 관리를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한국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로 신문사나 이런 데는 기자직이 있고 관리직이 있어요, 그죠? 또 다른 뭐 영업직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러니까 뭐 대변하면 예를 들어서 신문사 작게 보면, 근데 일본은 기자들이 관리직도 해요. 근데 지금 한국은 대개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입사를 할 때 관리직 입사가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기자직 입사가 있고, 그죠? 근데 관리직 이게 경계 영역이 되게 우리는 되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쪽은 그게 없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이제 저도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 경제신문의 인사담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사 규정집에 하나 중에 뭐냐면은 저녁에 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한 걸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평가 말씀하신 거죠. 평가는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건데 과거 저희들 종이로 했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을 때는 사실은 정성평가죠, 그죠? 거의 부장이 재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건 부장의 개인적인 감정이죠.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 지금 디지털 시대는 자기가 쓴 기사가 뭐 당연히 데이터가 있는 거죠. 몇 건의 기사가 있고 그 기사의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액세스 하는 거. 네이버에서 몇 건의 트래픽이 들어왔고 우리 중앙일보 모바일 앱에서 몇 건이 들어왔고 이런 데이터가 총계적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이제 정량 평가의
데이터로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역시 뭐 물론 자기가 자기 평가하는 그 란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정성 평가, 뭐 또 하나는 그 상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조직이나 부서에 대한 컨트리뷰션이나 또 리더십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 근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마 가면 갈수록 객관적 데이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는 그 평가에 자기가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나는 수긍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거는 또 그 인사위원회라 같은 게 이제 소집이 돼서 거기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평가 같은 거를 객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뭐 또 들어가지 않는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거의 아마 대개 신문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명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요즘 20대 청년들이 뭐 기자가 되기 워낙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고 취업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제 기자가 되려는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자질이나 역량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예, 글쎄 제가 근데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후배들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많이 느끼는 건 균형 감각.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요새 보면은 막 기자 일단은 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준비하는 거는 뭐 기본이랑 같이 베이스로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스킬 중심으로 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근데 정말 중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정직 그리고 건강한 생각, 정신 그리고 균형 감각 이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생산해내는 사람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자는 소설가가 아니에요. 그죠? 소설을 쓰는 순간 나라가 망해요. 왜? 같은 팩트를 보고 100개의 소설이 나온다. 100명의 기자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불행해지냐?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뭐 한 명이고 그러면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사실은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우려스러워하는. 그래서 초기에 뭐 현실적으로 입사라고 하는 차원, 그러니까 시험 통과라고 하는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스킬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시험 뭐 하고 이런 그거를 하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람의 생각이 또 곧 따라오는 우리말로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어디서 분야에 많이 안다. 뭐 필요 없어 사실. 신문사는 백과사전적인 인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왜? 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팩트를 자기가 사람한테 들어서 아니면은 현장에서 보면서 취재해서 알려주는 거 이게 사명이지. 자기가 백과사전 든 거를 가지고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칼럼을 문제라고. 근데 나중에 훌륭한 칼럼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역시 올바른 사고방식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라 그래
정렬 같은 거 역시 젊으니까 그런 자기가 단순히 나는 뭐 그냥 벌어진 일들을 그냥 전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사회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좀 더 밝은 걸 더 부각시켜주고 또 사회에 드러난 병폐에 대해서는 좀 더 자기가 깊숙하게 보도를 해줌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또 사회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좀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근데 그래서 한번 저는 되게 뭐 세상이 다 우연이고 하지만 한번 과감하게 많은 도전을 해보세요. 역시 도전하는 사람 아름다운 거니까 그래서 자기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PR하고 또 여기 국제제각부라는 게 뭐 글로컬이라는 그런 차원일 수 있으니까 시대 자체가 글로벌 로컬이라는 관계 저는 되게 그런 지방섬이나 이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 언론사에 노크를 해서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또 동지들도 많이 생기고 또 두드리면 또 길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예.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한 가지 얘기만 군대에 있으면서 시험을 치는데 뭐 나머지는 사지선다기만 2차 시험을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운칠 기사네요. 모든 게. 자기가 잘 된 사람들이 자기가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보예요. 자기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2차 시험을 갔는데 첫 번째 항목이 내가 좋아하는 신문이야. 논술인가? 장문이 무슨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장문을 어떻게 쓰는지도 기억도 안 나지만 내가 좋아하는 신문. 그러니까 조일보에서 했으니까 조일보를 좋아한다는 결론을 내려고 했든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군에 있었으니까 신문을 잘 몰랐어요. 조일보 사건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네. 제가 시험이 그때 오후에 했었나 오전에 했었는데 의정부의 군대에서 일요일에 했나 하여튼 그래서 종로서적에 1호선을 타고 종로서적에 내려서 제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모르니까 또 책도 뭐 안에 있는 게 아니까 서문을 읽고 갔어요. 그래서 신문 그랬더니 보니까 신문에 기능이 나오더라고. 보도 기능, 다음에 개도 기능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배운 게 내가 좋아하는 신문은 개도 기능에 관한 신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시야를 좀 넓혀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전공 하에서의 또 트랙에서 성공하는 길. 근데 나는 좀 내가 보니까 기사 적성이 좀 있어. 그리고 저런데 한번 뛰어들고 싶어 이러면 언제든지 근데 노크를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우연이 많고 아직 얘기했지만은 세상은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굿럭이라는 게 그래서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너무 사실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정말 머리를 비우고 왔는데 시간 지나는 거 보니까 야 참 무사히 마치는구나 해서 안도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 혹시 언론 문제나 하나의 인연이니까 제가 이제 아마 작년 2년 나고 대구에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치려고 하니까 우리 회사가 대구일보에 8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예를 들어서 뭐 공검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와서 문의도 하고 또 제 이메일은 제가 우리 한 교수님께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하고 또 답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